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천에서 뜻밖의 발견. 2. 중동보다 더 많은 석유 생산량. 3. 미래의 한국 경제는 뛰어날 것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로 높아지는 기름값은 가정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인천에서 한국이 평생 써도 모자랄 석유를 만든다? 그런데 최근 인천에서는 조금 과장해서 한국이 평생 써도 모자랄 석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석유는 잘 다루기만 하면 한국이 평생 써도 모자랄 양이고 어쩌면 중동 국가들보다 더 많은 석유를 확보할지도 모르는데요. 이 기적 같은 상황을 보기 위해 영국 대기업 CEO가 직접 방문 독점 계약 체결. 중국은 이 기름을 사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지금 주위를 보면 쓰레기 문제나 공기오염으로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즉 폐기물은 날로 증가하지만 분리수거 외에 그것을 처리할 방법은 마땅히 찾기 어렵습니다. 폐기물은 인간의 생활 또는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쓸모없어진 물질로서 가정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음식 포장용기 및 종이 등이 발생하고 산업체에서는 폐목재, 고철, 폐유, 폐합성수지, 폐비닐 등등이 발생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가 무려 55톤에 이른다고 하는데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그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죠. 그러나 폐기물 중 특히 플라스틱이나 폐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환경에 치명적이지만 이들의 사용 비중은 그 편리함으로 인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폐기물을 처분해 유용한 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가령 폐기된 스마트폰에서 금을 추출해낸다든지 전기차 배터리를 폐기해 하얀 황금이라 불리는 리튬을 추출해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한다면 새로운 리듬을 채굴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전적, 환경적 비용이 절약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절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을 녹여 석유를 추출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천지가 개벽할 기술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기술을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현실화시켰습니다. 최근 몇십 년 사이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시켜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는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이를 포집하거나 자연에 흡수시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낮추는 것을 탄소 중립, 넷 제로라고 합니다. 이에 각 기업과 국가들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CCUS 등 다양한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이제는 탄소 중립을 넘어 새로운 자원 확보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영국의 쓰레기 처리 업체로 잘 알려진 사비엔은 런던 증권거래소 에임 마켓에 상장된 에너지 오일 기업입니다. 지난 2월 9일 리처드 페리스 회장은 영국에서의 모든 활동을 접고 한국에 귀국해 대뜸 인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의 중소기업 주식회사 도시유전으로부터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독점 영업권과 판매권 계약을 체결했죠. 사실 설비 하나를 구입하는데 대기업 회장까지 방문해야 하나 싶지만 도시유전이라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려면 회장급 인사가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이니까요. 플라스틱이나 폐비닐과 같이 분해되지 않는 폐기물이 재활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이 플라스틱이나 폐비닐 중 재활용이 가능한 일부를 세척한 후 이를 녹여 다시 새 제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석유에서 추출해 만든 이 폐기물을 불에 녹여 다시 원료 또는 유류로 환원하는 유화환원 기술이 연구 중이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과 고비용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약 400도 이상의 열을 통해 플라스틱과 폐비닐을 녹이면 이 열을 가하기 위한 화석연료가 필요하고 이들을 녹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도시유전은 이 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라 파장을 통해 낮은 온도에서 녹이는 방식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이죠.
도시유전의 정명훈 대표가 개발한 파동에너지를 이용한 폐플라스틱 분해처리 기술은 세계 최초로 열분해 기술이 아닌 파장을 이용해 폐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원천 기술입니다. 자체 개발한 세라믹볼에서 발생된 파장으로 플라스틱과 비닐을 분해한 후 다시 원래 모습인 석유로 되돌리는 기술인데요.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석유에서 추출된 납사 등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다시 석유로 되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정영훈 대표는 이를 분자고리를 끊어내는 기술로 해결했습니다. 간단히 공정을 살펴보자면 우선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 등 원료를 특수용기에 담아 원형 탱크로 투입식입니다. 이 원형 탱크에는 특수 설계된 세라믹 볼로 잔뜩 채워진 설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세라믹 볼이 중요한 도구입니다. 세라믹은 쉽게 말하면 돌인데 우리가 보통 온돌이나 강한 햇빛을 쬐인 자연석에서 발생되는 파동에너지를 원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세라믹에 열을 가하면 세라믹 역시 원적외선을 발생시키는데 정영훈 대표는 이 파동을 석유화학 물질의 탄소결합 분자와 동일한 파장을 가진 에너지를 주사하면 플라스틱 분자 간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상상은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매달려왔으나 실패했고 정영훈 대표가 세계 최초로 이 파장의 비밀을 찾아내 다시 석유로 환원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지구를 지키면서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진파 폐기물에서 석유를 뽑아냈으니 이보다 더 훌륭한 기술은 찾아볼 수 없죠. 만약 이 기술을 고도화시킨다면 남한의 70배에 이르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의 플라스틱을 전부 가져와 석유로 환유할 수도 있고 코로나 시대의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플라스틱을 전부 석유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원된 석유는 산업화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유전보다 더 확실한 석유 확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현재 방치된 쓰레기의 약 30%만 석유로 환원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친환경입니다. 사실 정영훈 대표가 개발한 세라믹봉에서 방출되는 파장에너지, 원적외선을 이용한 폐플라스틱 환유 환원 기술은 그에게 우연히 제기된 질문에서 비롯됐습니다. 한국의 한 열분해 회사가 생산한 기름이 굳어버리는 왁스와 현성을 세라믹 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도시유전에 문의해왔는더 그의 아버지 정응재 씨는 세라믹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인물입니다. 이 기술의 모태는 선박용 연료 절감 장치인데요.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중질류, 빈커시유를 세라믹 봉에서 발생되는 파장에너지에 노출시키면 순간적으로 경질유로 환원되는 원리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운행되는 많은 선박들이 실제로 이 연료 절감기를 장착해 연료비를 절감하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도시유전에서는 이 굳어버린 기름을 세라믹 파장을 이용해 액상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동일한 테스트를 플라스틱에 시도한 결과 석유로 환유하는 데 성공했죠. 이 세라믹 파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열을 세라믹 봉에 가해야 하는데 전체 공정에서 발생되는 온도가 300도를 넘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환경유해 물질의 발생을 차단하기 때문에 400도가 넘는 기존의 열분해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인데요. 그래서 도시유전의 설비가 가동되는 공장에는 굴뚝 등 배출 설비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한 건에서 추출된 석유를 실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느냐 말이죠. 지난 2021년 4월 이와 관련한 중요한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중부발전과 글로벌 석유화학기업 INFINUM은 도시유전에서 생산된 기름을 직접 수령해서 자체 품질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인피니엄은 도시유전이 생산한 중질유는 해상 선박용 기름으로 쓰기에 완벽하고 2차 최종 정제유는 등유 수준의 품질을 가졌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보일러 가동을 위해 해당 연료를 테스트한 결과 도시유전이 추출한 기름은 산업용뿐 아니라 선박용으로 쓰기에 적합하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초로 이러한 기술을 상용화시킨 덕분에 전 세계의 모든 시선이 도시유전에 쏟아졌습니다. 우선 독점 영업권을 산 영국의 세이비에는 이 설비를 도입하기 위해 이미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에 부지를 확보해뒀는데 이 부지에 도시유전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국을 포함 유럽 전역에 이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최초 24톤 설비를 시작으로 96톤까지 이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죠. 이날 자리에 참석한 영국의 아단 폭스 박사는 한 행사에서 도시유전의 기술을 접한 후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사실을 영국으로 돌아간 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고, 영국 캠브리지대 멜빌 연구소는 1억 6천만 원의 연구자금을 지원해 학교 내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는 이 도시유전 기술은 이제 실증이 아니라 사업화로 추진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직접 세이비엔 회장을 데리고 방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미국에서 환경사업을 진행 중인 IQ 인터내이션 Age와 합작으로 미국 시장도 진출할 계획을 모색 중이고, 도시유전 설비로 최종 처리 후 남은 고용연료의 활용 가능성도 확보했습니다. 친환경 소재 개발 기업은 OCI가 이 고용연료를 가져가 분석한 후 또 다른 친환경 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치밀하게 연구 중입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중국의 적극성이 남다릅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중국통용기계공정유한공사는 중국 내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정영훈 대표의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공장에서는 매일 6톤의 폐플라스틱을 석유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일 2,400-5,400리터를 추출해내고 있죠. 생산량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은 플라스틱 상태에 따라 수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차이가 나니까요. 그가 개발한 플라스틱 및 폐비닐을 활용한 석유 화원 기술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획기적인 석유 확보 방법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석유를 중동에 의존해왔고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아 휘둘려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유가 시대가 딱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만약 이 기술을 고도화시키고 발전시켜 더 완성시킨다면 좋지 않다고 지적하신 분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지진 때문에 일본은 사실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최적의 위치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키오시아 같은 일본 반도체 기업의 생산 라인은 지진 때문에 멈추곤 했습니다. 지난 3월 진도 7.6 규모 지진 때문에 키오시아 최첨단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에 오염이 발생한 게 최근 사례입니다. 대만도 지진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지역이라 TSMC가 일본 요청을 초기 거부한 것은 지진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도 있었고 생산 단가 등 이 세 가지가 발목을 잡았던 것인데, 여기서 TSMC가 간과한 것이 뭐냐면 유노가미 소장이 지적한 기술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꺼낸다면 반도체 제조를 위해선 공장과 인력만 확보되면 되는 게 아닌 용수, 전기, 재료나 소재의 중개기지 등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유노가미 소장은 현재로선 이 같은 인프라 전체를 조망하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미국은 반도체 지원급으로 총 520억 달러, 약 68조 원 규모인데, 이 보조급에 반도체 생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8조 원에서 각 반도체 기업들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약 35-40조 정도가 공장 건설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관리 및 인프라 조성에 사용할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업들의 돌아갈 파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나 대만 기업들의 투자급에 비하면 별것 아닌 보조급입니다. 미국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하지만 국내 업계에선 공장 건립에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접과 를가 등을 고려하면 부족한 보조급이라고 지적합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미국 기업이라는 접을 내세워 120억 달러 보조금을 원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그동안 투자권을 꺼내지 않고 있다가 반도체 지원급 얘기가 나오자 2030년까지 400억 달러, 약 52조 원을 투자해 새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밝히것은 보조금을 겨냥한 계획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자국 기업 위주로 보조급이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고, 또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25%의 투자세 공제도 지원한다고 하자 그동안 잠잠하던 미국 기업들이 너도 나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속속 밝히면서 보조급 확보 경쟁에 나서며 치열한 로비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미국은 로비에 의해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좋은 예가 어제 들어온 현기 전기차도 미국에서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리스 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의 로비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29일 한국 30일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시키며 리스 전기차도 친환경 상용차에 지급되는 7,500달러 약 965만 원 보조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트럭, 버스 같은 상용차 범위의 리스나 렌터카, 승차 공유 차량을 포함시켜달라는 정부 및 현대차 기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이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또 재무부는 백서에서 한국 측 요구인 모든 광를 및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 배터리 광를 및 부품 비중을 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직접 겨냥해 노골적으로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친을 무색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맨친 의원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발표는 한국의 요구가 적용된 일부 자동차 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도 미국이 동맹을 달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미 행정부를 움직이는 로비의 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애플의 로비에 의한 힘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물건을 싸게 만들어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자국 내에서 비싸게 만들면 판매가 수월하겠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TSMC가 대만을 고집했던 이유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기술진이 미국이나 일본에 파견 나가서 생활하는 비용도 물가도 모두 다 높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2배 이상입니다. 당연히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결성된 워런 공장 노조는 첫 입단협에서 현재 시간당 $10, 약 12,680원 종반에서 $20, 약 25,360원 종반 수준인 노동자 임금을 시간당 $32, 약 4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국 자동차 부품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이번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테네시주와 미시간주 등에서 가동을 시작할 다른 공장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인건비는 배터리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G 엔슬은 인력 채용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와중인데 노조가 업계 최고 수준의 시급을 요구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알고 협상안을 꺼낸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1급 수준에서 최대 3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정부가 주는 인센티브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역 및 노조의 분위기를 사전에 파악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의 경우 초기 설립 때 그 지역은 쓰러져가는 소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자동차 생산 공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시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 공장에 필요한 인프라가 대거 들어섰고, 따라서 죽어가는 지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지급은 잘 사는 지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감사해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갑정으로 노사 간 화합을 이루면서 서로 간 상생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에서 그런 측면도 일부 고려되었다면 그런 턱없는 입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그냥 그 나라에서만 소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나라에서만 소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국에 수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삽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미국 수요에 알맞게 짓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정도 공장들을 건설하면 한국 내의 평택 단지 확장 계획을 축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6차까지 늘리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한국 수요와 유럽을 겨냥한 수요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아직 삼성전자에서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게 생산 단가에 의한 지역적 환경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에 유럽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독일 대통령, 스페인 총리 등이 연이어 삼성전자를 찾아 공장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런 삼성과 달리 TSMC는 독일 드레스덴을 유럽 공장 후보지로 겁도하고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인텔은 지난해에는 유럽에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려면 200억 달러를 예상하면서 유럽연합에 지원을 요청하다가 지난 3월에 이 같은 계획을 수정해 앞으로 10년 동안 800억 유로, 약 110조를 투자해 유럽에 반도체 생산과 연구기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인텔이 30%가량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유럽에서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끝 성사될 듯이 보였지만 유럽연합의 움직임이 달라지자 인텔은 우선 이탈리아의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변수가 생겼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은 430억 유로, 약 60조 원가 들어갈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 추진에 합의한 것입니다. 인텔의 요구대로 라면 유럽연합이 80조 원 이상을 보조급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자체적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에는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크지 않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지원 대상 포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텔과 독일 및 이태리가 반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태리가 개인적으로 인텔과 손을 잡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TSMC나 인텔이 경쟁에서 먼저 유럽을 선접하겠다는 의도입니다만 삼성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유럽의 공장 설립은 아직 시기상조다고 언급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신호탄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끼리 핵심 첨단 산업에 대한 패권 다툼이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모든 첨단 산업의 뿌리가 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국가 안보 자산으로 취급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중요한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관련법으로 보호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국가 경제의 필수적인 핵심 첨단 산업의 공급망 위기가 찾아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글로벌한 에너지 위기가 촉발되면서 단순히 기술력만 키우면 될 줄 알았던 첨단 산업의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요인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정면으로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소재와 부품 장비를 수입하여 최종 완성품인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별다른 공급망 관리가 없어도 완제품 생산에 무리가 없었지만 최근엔 핵심 중간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와 상당수 장비와 기술력 역시 해외에 의존하던 것이 알려지며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국내 기업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적게는 수십 년 많게는 1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전통적인 소재 장비 강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급망과 원천 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한 한국 기업들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공격적이게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단기간에 확보가 어려운 기술의 경우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수천억을 들여 인수합병을 하면서까지 기술력 확보에 진심인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산업부에서는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을 150개로 증가시키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당 전략기술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국가들은 미국, 일본, 독일 등 기존의 원천기술 강국이 대개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와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시작한 한국이 수십 년에서 100년 동안 기술 개발에만 몰두하고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시킨 국가들을 상대로 기술 확보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기술의 반도체는 삼성에서 양산에 성공한 3나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나노 숫자가 줄어들수록 미세하고 정밀하며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데다 성능도 증가합니다. 반면 전력 소모는 감소하기에 발열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은 점점 더 미세한 초미세 공정을 원하고 그에 맞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나노 이하의 초정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 EUV가 유일하며 네덜란드 기업인 ASML에서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가 쓰이기 시작한 건 비교적 최근이며 이전엔 일본 기업인 캐논과 니콘의 반도체 노광 장비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캐논과 니콘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개발에 실패하면서 점점 노광 장비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순이었지만 구식의 노광 장비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비롯해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기에
아직까지 1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노광 장비 역사가 찬란했던 만큼 그에 필요한 소재 산업 역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5%는 일본의 5대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며 이런 독점 기간은 무려 20년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고순도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의 생산과 개발을 수십 년째 독과점 해오고 있었지만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를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 산업계에 크게 한방 먹였지만 그럼에도 포토레지스트만큼은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기업이 일본이 95% 독과점하던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최근엔 EUV용 포토레지스트까지 국산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일본이 수십 년간 독차지하던 반도체 소재 주력 3대 분야를 전부 국산화시키면서 자립에 나섰는데요. 이 배경엔 국내 기업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포토레지스트 국산화를 성공시킨 동진세미캠은 삼성전자와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고 삼성전자는 동진세미캠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등 소부장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이 채 안 걸리는 노력으로 일본이 수십 년간 독점하던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일본 산업계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 국산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원천 기술 보유 업체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있습니다. 현금 보유량만 150조 원에 달하는 삼성 측은 독일과 네덜란드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합병하며 반도체 사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까지 첨단 산업 전역력에서 쓰이게 될 원천 기술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 인수합병한 이스라엘의 광학 장비 기업인 코어 포토닉스의 원천 기술로 시가총액 세계 1위인 공룡기업 애플에게 카메라 관련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과 TV용 패널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독일 기업 노바리드를 인수해 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 등 삼성의 계열사 모든 사업 분야에 적용되는 OLED 기술력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NXP와 인피니온 그리고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 스위스에 위치해 있으며 삼성전자의 유력 인수합병 M&A 대상 후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 위주로 기술력 확보에 나서던 삼성은 국내 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소재 국산화에 성공시키더니 이제는 소재를 넘어 원천 핵심 기술과 자동차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에 특화된 반도체 핵심 기업들을 합병하려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이런 행보에 일본의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은 자체적인 노광 장비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덜란드 ASML 이 90%, 일본의 캐논이 10%를 차지하고 있는 노광 장비 시장에서도 드디어 삼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이 이번에 테스트한 장비는 불화 아르곤 이머 전용 장비로서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침착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2023년 중으로 자체적인 노광 장비를 이용한 반도체 양산이 이루어질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노광 장비 개발에 처삽을 땐 우리 기업이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EUV까지 완성시킨다면 최종적인 반도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 생산 장비는 네덜란드에서 오고 최근에서야 상당 부분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얼마 전까지 소재는 일본에서 공급받아 최종적인 결과물만 한국에서 생산해왔는데 반도체에 필요한 원스톱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킨다면 반도체 장비와 소재 그리고 최종 완성품까지 모든 것을 국내 기술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런 식의 사업 영역 확장은 삼성처럼 최종 단계에 위치한 기업들만이 가능합니다. 삼성은 가장 난이도가 어려운 반도체 완성품을 생산하며 장비업체와 소재업체의 고객으로 있기에 마음만 먹으면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소재업체와 장비업체가 최종 완성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단기간에 기술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일본에서는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기술력을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안에 완성시키고 국산화에 성공했는데 이제는 수출 규제는 우습다는 뜻이 장비를 새로 딱 맞춰 개발해내고
글로벌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완전히 노는 물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 기업으로서는 더욱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애초에 삼성처럼 공룡기업의 소재를 납품하면서 막대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수출 규제와 공급망 위기를 겪은 한국에서 직접 소재와 장비 생산에 뛰어들겠다는 선언은 그동안 일본의 수십 년 된 밥그릇을 한국이 기술력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삼성이 공격적으로 다른 회사를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에서 일본이 독과점하던 소재나 부품 사용의 비중을 줄이는 것도 예정된 수순입니다. 가뜩이나 국산화에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기껏 개발한 국산 소재를 안 쓰고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일본의 소재를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기술 중심 행보에 미국도 크게 놀라면서 한국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에서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하자마자 세계 시장 점유율 20% 수준이던 미국 기업 듀폰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한국 기업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인지 한국에 EUV용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고 있으며 여기에 투자된 금액만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포토레지스트를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최대 고객을 놓칠 수 없는 듀폰의 한국 투자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과 미국이 가세하면서 일본의 철밥통으로 여겨지던 소재 산업이 큰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그동안 수십 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100년에 가까운 회사의 경력을 가지고 반도체 소재 장비 기술력을 강조해왔지만 한국이 소재 장비와 원천 기술 시장에 발을 담그자마자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 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서 승기를 잡자. 산업통상자원부 측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산 핵심 전략기술 150개를 선정했습니다. 해당 기술 중 미국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15개, 일본 산업을 상대할 기술은 22개, 중국과 독일을 상대할 기술은 각각 10개와 5개로서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